예, 예고해드린 대로 이채양 명주 잊지 말자 심판하자 이채양 명주.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분 누굽니까? 박정훈 대령일 겁니다. 그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계신 김종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차고 계신 이 배지 저희가 지금 이 푸른 리본 만들어서 모든 국민을 다 잊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데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김종민 변호사님도 예 많이 쓰시고 우리 박정훈 대령님은 건강이 어떠신가요? 좀 뭐 이종섭 장관 뭐 출국 이후에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회복돼서 지금은 이제 다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만나면 꼭 좀 안부 좀 전해 주십시오. 아이고 박 대령님도 이제 그 배운기 앵커님 계속 보고 있다고 응원한다고. 예. 왜 프로를 잘 챙겨보고 있답니다. 꼭 좀 전해드리라고. 예. 이제 뭐 혹시라도 좀 자유로우면 박정훈 대령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나오시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이종섭을 호주로 대사로 보낸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급하긴 급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야 이거 그 사자성어에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다는데 뭐 호주 대사를 자리를 만든 건 아니지만 자리를 뺏었죠. 있는 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데 내쫓다시피 하면서 참 무도해도 너무 무도하다. 이 정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박 대령님은 그걸 이제 전에 듣고는 거의 이제 몸살이 날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어떤 전략적 분석을 했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오히려. 근데 박 대령님이 이제 그게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들은 저렇게 훨훨 날아서 호주까지 국가 세금을 낭비해가면서 저렇게 나가는구나. 이러니까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제가 정말 공감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죠. 죄 지은 놈은 비행기 타고 국민 세금 타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고 상 받아야 될 사람은 벌 받고 감옥 가게 하려고 하고. 지금 법정에 들락거리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참 이게 본질이 참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국면은요 바둑으로 치면 불개패를 한 거거든요. 계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돌을 던져야지요. 근데 뭐 상대방이 무슨 큰 실수를 하기를 바라면서 치루하게 돌을 안 던지고 버티고 있는 이런 형국가 아닌가. 왜 대통령이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로 보내려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이게 막아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종섭이 그래도 국방부 장관까지 했고 아직 정권이 남아있는데 지금 입을 안 막으면 안 될 상황이 있었는가가 저는 첫 번째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윤석열이 이종섭을 보는 시각이 절마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의리가 별로 없는 놈이야. 의리가 있으면 끝까지 나를 위해서 지켜줄 텐데 뭔가 한 자리 줘서 내보내지 않으면은 얘기해버릴 수도 있어. 뭐 이런 걱정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이런 선거 앞두고 그렇게 하면은 욕먹을 거 뻔한데 뭔가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 아닙니까? 어떤 걱정이 있는지도 어떤 것을 걱정했는지도 곧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들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MBC 보도에 스트레이트 보도에 나갔을 때 대통령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통화들을 해놨으니 부인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침묵했겠죠. 이번 일도 훗날 왜 그렇게 이종섭 장관을 빼돌리려고 노력했는지 드러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기록 속에서 그런 단초들을 좀 찾고 있고 일부는 찾은 것도 있는데요. 뭔가 지금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7월 31일 날 11시 무렵에 경로를 했다는 것은 이제 굳어진 역사적 사실이 됐고요. 왜 그랬냐가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고, 저는 오래전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순수한 경로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연유가 있었을까? 그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다라는 강한 추정을 갖게 하는 게 이번에 이종섭 장관의
뭐 런종섭 사태죠. 합리적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는지 저기 고생했으니 뭔가 대가를 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밝혀지지 않은 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잘 이해 못하는 예. 뭔가 급한 마음. 그러니까 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합리적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총선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것, 이것조차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급한 마음은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대통령의 순수한 경로였다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해명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정권의 안위가 걸릴 정도의 문제냐. 순수한 마음에서 법적 판단에 조금 동의하지 못해서 경로한 것뿐이라면 그 정도라면 국군 통수권자자 국가 원수인데 정권을 내놓으라고 할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또 한 번 더 경로가 있었지 않는가라는 추정도 저는 해보고 있고요.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 박 단장을 이렇게 집단항명 수개로 입건한달지 이런 모습을 보면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달지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이후에도 또 직접적인 경로가 있지 않았을까.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그 경로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드러낼 수 없는 뭔가를 말할 수 없는 진짜 고통스러운 장면이 숨어 있다. 대통령의 경로가 주는 고통보다 그들에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감춰야 될 만한 치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또 다른 이종섭이라는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런종섭뿐만 아니라 예. 쭉 면면들을 보면 임기현 국방장관을 국방비서관 영전시킨다랄지 또 임종득 또 신범철 이분들을 다 출마를 시킨다랄지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어요. 모두 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양 다 칭찬받고 다 승진하고 다 좋은 자리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추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재판할 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상식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 왜 저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승진시키고 좋은 자리 보내고 뭐 국회의원 자리 주려고 하는가 의심이 충분히 가는데 재판에서도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심증이나 이런 정황도 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제 이 군사법원 재판에서 저는 3회 공판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요. 예. 그 전까지는 제가 1회 공판 때부터 이 항명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느냐가 어떤 쟁점이냐. 밝혀라. 먼저 그걸 해명하고 가자.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3회 기일에는 오히려 재판부가 먼저 그것이 쟁점이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라는 게 군사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디지 않습니까? 신중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도 이미 쟁점이 됐다는 거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큰 쟁점이었지만 군사법원이 그것을 쟁점으로 공론화했다라는 건 예.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는 이제 군검찰에게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겠죠. 해명을 해라.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런 정황 증거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성명을 할 가능성도 꽤 있다. 그래서 그건 이 사건의 굉장한 큰 쟁점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인 그 정당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국방장관은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게 수사 지휘권을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는 수사 지휘권도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 괴상망측한 논리를 또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수사 지휘권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 뭔가 수사의 문제점 때문에 시작됐다면 그나마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외부기관에 의한 전혀 이 군수사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면 장관의 명분은 없는 거죠. 해병대 사령관은 이미 그걸 인정했거든요. 뭐냐면 해병대 사령관은 2회 공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장관이 그렇게 이첩 보류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원래대로 당신은 이첩할 생각이었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관이 이의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대통령의 경로를 넣고 보면 장관도 이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따라 했다는 거죠. 그게 이 수사지휘라는 외관을 갖춘 이 행위에 명백한 불법 요소죠. 외관은 수사지휘나 사실은 그냥 윗사람의 명을 그대로 따른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당부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한 대표적인 위법행위죠.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단순히 경로했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이종섭 장관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뒤엎고 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법률 위반을 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야 이렇게 수사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군검찰이 칼럼을 하나 제가 증거로 냈다고 좀 예.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변호사님의 논거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장관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다. 그걸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런 논리예요. 뭐냐면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거죠. 뭐냐면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 대통령에게는 추상적인 군령권이 있는 거지 예. 개별적 행위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대통령 사이는 정무적 관계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게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남용할 직권도 없다. 국군 통수권자라는 것은 일반적 권한일 뿐 구체적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남용될 지휘권이 없다. 그게 이제 군검찰 논리입니까? 군검찰은 그걸 냈을 뿐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칼럼을 쓴 분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추론해 보니까 아마 그런 논리가 아닐까. 그런데 그런 논리에는 좀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형법상 비신분범이 신분범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국방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있고 그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서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건 신분범이거든요. 그걸 교사했거든요. 대통령은. 자기는 그런 신분이 없지만 권한이 없지만 권한이 있는 자에게 교사했다면 교사범 또는 공범이 되지 않느냐. 공동정범이 법리상. 뭐 쟁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가 최고 권력자의 행위에 대해서 개별적 법률 하나 가지고 구성 요건에 하나 미비됐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그건 적법한 행위다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장관 선에서 지금 귀국한 국방장관이 갑자기 현 국방부 현역일 때는 국방장관이 현역일 때는 그렇게 자기에게 수사지휘권이 있다고 주장한 분입니다. 수사지휘권이 있다. 그런데 전직이 되더니 갑자기 수사지휘권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수사지휘권이 없다. 그래서 수사방해다. 수사방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사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방해는 하긴 했나 보죠. 뭐 방해는 했나 보죠. 교통방해인가요? 재판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3회 공판이 끝났고 지금 뭐 다음 길이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지금 스케줄 흘러가는 걸로 보면 뭐 4월 말경에 또 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공판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이제 통상 법원의 재판이 민간 법원도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군사 법원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 스케줄입니다. 군사 법원은 좀 더 빠르지 않나요?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죠. 예를 들면 증인 신문을 하고 그 신문 조서를 정리하고 또 다음 증인을 정하고 다음 신문 사항을 좀 정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보면 뭐 그냥 뭐 연달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관행으로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재판하는 게 재판의 지연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지금 재판에 적용된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명죄 아닙니까? 항명과 상관모욕 있죠.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그러면은 이종섭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나왔습니까? 아직은 이제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을 먼저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검찰 측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검찰이 수사 서류로 만든 그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분을 법정에 세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종섭 장관은 서류 한 장 만든 게 없어요. 예. 그러니 검찰 측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일단은 그 서류를 만든 분들에 대한 진술서나 진술서를 작성한 분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에 서류 한 장 안 만든 대표적인 분들이 좀 있죠. 임종득, 그다음에 이종섭, 예. 대통령. 이분들은 한 장도 서류도 낸 적도 없고 무슨 뭐 회신한 전화상의 회신조차도 기록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증인에서는 증인의 대상이 안 됐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증인을 또 신청하는 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 증인 절차에서는 당연히 이종섭 장관은 전 국방장관은 중요 증인이겠죠. 그분은 더군다나 명예훼손의 피해자이기도 해요. 예. 자, 이번에 항명 사건에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법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항명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냐? 그걸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요. 항명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항명은 개인에 대한 그 범죄가 떠나서? 아니고 예. 군령 전체에 대한 그 범죄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항명을 당한 사람한테 물어는 봐야 됩니다. 예. 그분의 의사를. 심지어 상관 명예훼손은 개인적 법익성이 더 강해요. 그분은 피해자란 말이죠. 그분의 피해자인데 처벌을 원하는지 그분이 고소장을 내서 진행된 사건도 아니고요. 네. 처벌을 원하는지조차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군검찰 수사에 참 어이없는 모습인데요. 자,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도 안 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사단장을 언급한 적이 없고 당신 말대로 초급 간부만 언급했을 뿐 그런데 박대정이 반대로 얘기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어. 그러려면 적어도 그분 조서로 나는 사단장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다. 초급 간부에 대해서 걱정했을 뿐이다라는 조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진술은 도대체 무엇로 입증한다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항명이라고 했는데 누구의 명령을 어겼다는 겁니까? 공소장 자체는 해병대 사령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해병대 사령관이 고소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전혀. 누가 항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넌센스죠. 왜냐하면 아니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 이렇게 했는데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상관의 지시를 안 따라 항명이야라고 하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이걸 문제를 삼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어저께 MBC 뉴스를 보니까 항명으로 딱 걸어놓고 법리 검토는 또 한참 뒤에 한참 했더라고요. 했죠. 그건 또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어이없는 게 김기환 사령관의 일회 조서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항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명이 된다고 해도 좀 사연이 있으니 살펴주세요 이런 얘기일까요? 물론 그 개인의 법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항명을 당했다는 사람은 이게 항명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이 일을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이라면 이 사건은 그냥 해군 검찰이 나서서 해군 군사법원에 기소하면 됐던 일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국방부가 나섰거든요. 그 사건 발생 직후 몇 시간 만에 이 건을 결정해서 그날부로 인지서가 작성이 됩니다.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중대범죄에 대한 입건 절차가 쭉 진행됐죠. 그래서 의원께서 말한 대로 일단 질러본 거냐.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일단 한 대 패고 시작한 거냐. 어이없는 일이죠. 중대범죄라고 하면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전 조사를 좀 하고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기소 가능성이 높을 때 입건하는 게 통상적인 예인데 이 건은 그런 내용을 전달받자마자 이미 수사가 개시된 거예요. 그래서 8월 2일 날 검찰단에서 해병대 사령부로 급파가 됩니다. 누가 급파됐느냐? 검찰 단장이 군검사 한 명을 데리고 가요. 검찰 단장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건 발생한 그날 사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그 자체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변명을 가능할 겁니다.
그게 법상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관행, 예, 전례, 후례 이런 것들로 보면 과연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검찰단장이 발생한 그날 현장에 나갈 전례가 있나요? 이거는 쿠데타나 가능한 일이죠. 쿠데타 상황에서나 쿠데타가 발생해서 그것을 조기에 진압해서 그날 조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모를까. 어떻게 검찰단장이 군검사를 데리고 날아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는 군검사는 갔다는 검찰단장은 그 조사에 나오지도 않아요. 네,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다 이 사건이 뭐가 진실인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하는 짓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번지는 걸 저도 느끼는데 혹시 재판부도 그 전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더 자세히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기대를 조금 가져볼 만합니까? 저는 아닙니까? 3회 공판을 보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회 공판까지는 저하고 치열하게 법정에서 감정 싸움을 했어요. 예. 재판장하고. 재판장이 저의 신문에 대해서 조금 뭐 그거는 생각을 묻는 거 아니냐. 증인이 왜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압박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신경질을 좀 냈거든요. 보통 법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재판장이 그렇죠. 소송 지휘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끼어드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만큼 좀 우려를 했던 거죠, 저는. 근데 3회 공판 때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원래 실문사항에 넣었다가 미처 하지 못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신문사항을 재판장이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또 그리고 미처 디테일하기 때문에 얘기 못해 차마 말을 꺼내기에 예.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예. 뭐였냐면은 김계한 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이 나눈 이 8월 1일자 텔레그램에 보면 끝자락이 뭔가 석연치 않게 끝나요. 예. 뭐냐면 조사본부로 이관해 주십시오. 안 돼. 아니 제가 조사본부로 이관을 건의한 게 다 이유가 있는데 장관 전화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전화 안 받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의 대화가 없었어요. 뭔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그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뭔가 결론이 없이 끝나버린 그 장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상하다. 예. 다음 날 텔레그램과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텅 비어있다 여긴가 뭔가가.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전화를 했다랄지 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차마 못 물었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 텔레그램을 보냈던 시간 이후로 해병대 사령부에서 무슨 회의가 있었냐? 없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재판부도 정확히 캐치를 한 겁니다. 이거로 대화가 끝났다가 하기에는 어색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 혼자 검토했는지 원래 이분의 성격상 회의를 또 열었는지를 궁금해했던 거거든요. 재판장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는 제가 준비는 했으나 다른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오히려 더 날카롭게 물어봤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군사법원을 제가 모욕하거나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만 한다면야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면 약간 좀 정신 좀 차리고 재판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그전 공판 조서를 좀 꼼꼼히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피부로 느끼게 확 바뀌었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공판 조서에 보니까 재판장의 태도는 2회 공판 때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뭔가 피해의식도 좀 있었고 뭐 증인과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정이 상해서 재판부의 말을 좀 곡해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다시 공판 조서를 보니까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구나 그런 예. 생각이 들고 지금은
굉장히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규명할 의사가 있었고요. 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자꾸 이 해병대 수사를 비난하니까 군검찰이 해병대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순직 해병의 변사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첩 기록 전체를 내놔라. 뺏어갔던 경북청에서 뺏어갔던 그 이첩 기록을 내놓으라 했는데 검찰이 내놓질 않았거든요. 근데 재판장이 그거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냈어요. 예.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검사는 이제 와가지고는 그걸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이제 와가지고는 좀 태도 전환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비난하더니 무슨 수사권이 없는 자들이 수사를 했다는 둥,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이첩을 했다는 둥 맹비난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재판부도 그 기록을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재판부는 그 제로 베이스하에서 예. 다 검토하겠다라는 아주 확고한 신념을 지금 드러낸 겁니다.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네. 또 이렇게 힘내라는 격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몇 분만 소개를 좀 해드리죠. 나윤주님, 아들들 군대 보내고 전역하는 날까지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이 군대 가서 터무니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걸 주셨고요. 단이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기막히고 힘드셨겠어요. 박대령님과 김정민 변호사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국민들은 두 분의 편입니다. 변함없이님, 박대령님 보고 계시지요?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마음 편해지실 시간이 올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이렇게 국민들이 뒤에 있으니까 힘내시고 끝까지 잘 싸워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재판은요, 우리 이제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방어 재판 아닙니까? 네. 우리 박정훈 대령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뭔가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고 개입이 있어서 그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벌을 주려고 하는 형국에서 박 대령을 처벌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변호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떤 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왜 이렇게 개입을 했고 외압을 행사해서 검은 것을 희게 하고 흰 것을 검게 바꾸고 제대로 일한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처벌하는 것을 국민은 더 바라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이제 역할을 공수처가 맡고 있고요. 저희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군검사가 대통령 개입을 망상이라고 쓰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작년에 기각된 구속영장에 대해서.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 그다음에 강금 미수죄로 조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조사본부가 군사경찰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손도 쓰지 못했죠.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그자가 누구든지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면 엄밀히 수사해서 자기의 직권을 발휘하면 된다. 직분을.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려운 사건일수록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아무런 그런 요소가 없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공수처 수사는 결국에서는 저는 이제 특검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역할 구도나 이런 걸로 보면 공수처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거다. 열심히 지금 하고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공수처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 특검이 시작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의 역할은 열심히 자료를 정리해서 흔들림 없는 팩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면 특검이 하든지 아니면 특검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불발이 된다면 공수처가 끝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아마 공수처는
공수처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사건인지에 대한 아직은 확고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급하게 조절하지 않고 천천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답답증은 나지만 결코 그렇게 우려할 만큼 뭐 수사가 안 된다랄지 뭐가 밝혀진 게 없다랄지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나온 7월 31일 날 11시 45분 대통령실 통화는 많은 증거 중에 파괴력이 중간급의 아마 폭탄이었을 거다. 정말 센 파괴력 있는 폭탄들은 지금 가지고 있겠죠. 예. 예, 그게 공개되면 상당한 파장이 있겠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진실의 네, 힘이니까요. 네. 그날을 함께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이채양명주, 이번 주 시리즈로 우리가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심판하자 이채양명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를 맡고 계신 김정민 변호사님과 인터뷰했습니다. 내일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사실을 계속 제기하고 밝히는 데 애를 쓰셨던 배태준 변호사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또 댓글로 또 슈퍼챗으로 정기회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채양명주 이 파란 리본 달고 파란 물결 일으켜서 그날 빨리 만들어 봅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